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 출석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오후에도 고성을 이어갔습니다. 12.3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서류를 챙기는 국무총리, 모자란 정족수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국방장관 등 잠시 후 그 모습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들어서자 어김없이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으로 부르는 거 잘하는데. 장동혁 대표님. 대표가 법사위 격려 오셨으면 뒤로 돌아다녀요. 아유 죄송합니다. 앞으로 건방지게. 그렇다고 당 대표한테 금방 기다려 소리 같아요. 건방지게요. 배워야 돼. 어른 말씀 좀 들어. 출석은 했지만 증언은 거부한 조 대법원장.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질의 진행에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입만 꾹 다물었는데요. 결국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제 눈 똑바로 쳐다볼 용기 납니까? 조용하세요. 조용하라고. 조용하라고. 조용하라고 서영교. 감동은 그렇게 망가질 수 있나? 정회 도중 이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잠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도 많은 말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인사말 후에도 계속 자리를 지키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전 정회 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시 상황 먼저 보시죠. 이석하시는 걸까요? 예, 나중에 마무리 말씀할 때 사법난한 이유 답변하세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석하시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감 마무리가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국감장으로 와서 뭔가 마무리 발언을 할 때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을 것인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저희도 잘 보고 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나타나면 영상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오늘 국감장에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할지 말지가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말 말고 다른 답변은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불쾌했습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성가족인지 아니면 정말 특별한 특권층인지 본인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단 하나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대신 답변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본인 스스로 말을 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자,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났으면 만났다. 만나지 않았으면 만나지 않았다고 대답하면 됩니다. 왜 이재명 그 당시 대표의 재판 속도를 갑자기 냈느냐. 본인이 해명하면 됩니다. 해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커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권 분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판을 존중한다는 뜻이지 개인에게 대해서 비판과 견제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우리는 또 다른 상권 분립 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늘 비판하고 감시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대법원만 특권을 누려야 됩니까? 그 현장을 오늘 국민들이 낱낱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법원이 특권을 누린 현장을 낱낱이 봤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방금 일부 질문을 언급하셨는데 바로 그 장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인사말 후에도 추미애 위원장이 이석 허가를 해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증인 선서 전에 참고인으로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정면만 응시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님,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선서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선서를. 총리를 만난 거는 선서를 받으세요. 무슨 자유가 됐다는 말이에요? 대법원이랑 여자들이나 불러주세요. 그 판결들이 사법사건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마저 예, 오늘 오전 이렇게 아수라장이 또 한 번 펼쳐졌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국민의힘과 법원행정처에서는 대법원장 이석을 좀 허가해달라라고 오전 내내 요청을 했었고요. 민주당에서는 관례에 따를 지금 상황이 아니다. 초유의 상황 아니냐.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반론을 펼쳤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통상과 관행을 얘기하면서 이석 요청을 했는데요. 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통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관행이 허용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국회법 121조에는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도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 불러서 질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기관 증인의 지위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했죠. 출석 의무가 있고 답변 의무가 일단 부여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특별한 사안이라는 것은 전례 없는 대법원 상고심 절차 진행이라는 이유, 이것이 대선 개입, 정치 개입 의혹과 문제 제기를 받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소부에 배당되고 당일날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이틀 만에 합의기일이 지정되고 9일 만에 파기환송 선고를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즉시 고등법원에 환송하고 그리고 5월 15일로 고등법원 또 변론 기일까지 잡습니다. 이건 대법원이 좀 빠르게 재판 기일을 진행했다기보다는 6월 3일로 확정돼 있는 대통령 선거 이 일정에 맞춰서 재판 진행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원합의체 합의 내규가 있습니다. 이게 2018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법원 조직법상 원칙적으로는 전원 합의를 통해서 심판권을 대법원이 갖지만 실질은 대부분 다 소부에서 결정하고 판결을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는데 예. 그 전원합의체 회부 시에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 스스로 내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원합의기일을 10일 전에 미리 예정 공고를 해서 통지를 해야 되고요. 전원합의의 심리를 위해서 충분한 기간,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취지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소부 배당하고 바로 오후에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절차가 정상적이었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대선 일정에 관여해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동기가 분명히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고 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모두 발언에서 통상적인 인사로 끝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셔야죠. 그런데 아무 답변하지 않고 마무리 인사만 해서 또 원론적인 답변 정도로 끝낼 것 같은데 국회와 입법부를 무시한 것을 넘어서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관행, 관례를 따를 상황이 이번엔 아니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관례를 따질 국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관례대로 나 출석 자체를 거부하겠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석은 오늘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무엇을 지금 대법원장에 따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컨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3대 개혁 중에서 사법개혁을 우리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봅시다. 사법부의 의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5월 1일 당신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해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절차를 좀 따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런 판결을 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만들지 않기로 작정을 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관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좋아하는 관례,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속실장은 관례로
이 국감이라든가 청문회 이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민주당에서 지금 결정을 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인 발표를 안 했다 뿐이지. 그럴 때 관례는 어떤 관례고 바로 지금 대법원장의 관례는 또 어떤 관례입니까? 대법원장을 관례를 따질 국민이 아니다라고 저렇게 몰아세우는 것 정말 이 초유의 일입니다.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는 자체가 초유의 일인데 이른바 초유의 일이 늘상 한 달 동안 아마 국감에서 벌어질 일상화가 됐다, 뉴노멀화가 됐다.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조희대 이슈를 김현지 이슈로 받아쳤는데 이거 반론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준비된 영상을 좀 더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증언은 따로 안 했지만 인사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 안에 작심 발언으로 보이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취임한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국감 출석 요구는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위헌적인 요구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회적으로 좀 비판을 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이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위헌적이면 안 나와야죠. 왜 나왔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헌법 안 지켰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관례에 따라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관례는 군사 독재 시절의 관례입니까?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관례입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 시절의 관례입니까? 관례를 깨는 것이 인류 사회의 진보고 발전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도 당연히 비판받고 감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장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외부의 눈치를 받지 않고 재판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선출되지 않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으로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그렇다면 외부라고 하는 다른 기관들은 눈치 주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국민은 입틀막 하고 사법부의 모든 것을 신성시하면서 지켜봐야 됩니까? 이분은 재판의 신성함과 독립이라는 것을 판사의 개인의 신성함과 독립이라고 혼돈시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합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오늘의 상황은 사실상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조리돌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있고 유죄 판단이 나왔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빼박입니다. 유죄입니다. 기분이 나쁘시겠죠. 근데 입법부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정권이 교체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본인의 어떤 권력을 권한을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야만과 폭력입니다. 아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무죄라고 얘기하고 그 재판을 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증언시키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자제하고 절제하지 못할 때 그런 어떤 남용과 폭주에 대해서 우리는 상권 분립을 통해서 견제를 할 수 있게끔 한 게 민주주의, 법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대여 법원 행정처장이 이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아닙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상권 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이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법원 행정처장이 이 말을 했다고 보고요. 저는 다른 것 떠나서 지금 주기현 판사 공격하고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 턱도 없는 얘기 가지고 4인 회동 믿거나 말거나 열린 공감 TV에 나온 그 황당한 얘기 가지고 공격하다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궁색하니까 어떻게 본다면 저번에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좀 무서운 게 앞으로
어떤 재판관이, 어떤 판사가 본인의 어떤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고요. 이거는 보수냐 진보의 문제냐, 여야의 문제냐, 좌파냐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갈등이 있더라도 결국은 법원 앞에서 그 최종 결정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이어왔던 우리의 어떤 보면 전통이자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수적 다수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역사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예. 그런데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말에서 보면 국민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의문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이라고 많이 양보해서 찾아보면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기현 의원님. 예. 근데 이 말로는 오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불충분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전혀 답변이 될 수 없는 거죠.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묻고 있는 질문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왜 통상 한 번도 그런 절차 진행을 한 적이 없는데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재판을 그런 절차로 진행했느냐는 겁니다. 특히 4월 4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당일로서 6월 3일 대선 일정이 확정이 됩니다. 선거 일정에 맞춰짐과 동시에 이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전례 없는 이 절차를 진행했느냐? 소부배당이 법원 조직법상 원칙은 그게 아니지만 사실상 소부 심리가 원칙인데 소부에서 사건을 들여다볼 틈도 없이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전원합의체의 10일 전 사전통지 조항도 어겨가면서 이틀 만에 합의기일을 지정한 것. 이 절차 진행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월 1일 파기환송 이후에 고등법원으로 가고 또 고등법원이 기일을 잡고 이게 6월 3일 대선 일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면 되는데 다 뭉뚱그려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했다. 그러니까 재판에 대해서 비판할 때마다 사법부의 판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하죠. 헌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도저히 이해하고 넘어가기 없는 이례적 비정상적인 절차 진행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결과가 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냐 이 결과의 내용을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대법관들의 10대 2, 10명의 대법관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법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못된 판단이다. 이걸 따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절차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건 법원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부장판사들이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는 비판이 그 당시에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법원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최소한 국민들께 그 정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법과 원칙에 따른 심판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고 믿지만 그렇게 믿기엔 너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었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답변이었고요. 마지막 인사에서 어떤 답변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역시도 원론적인 답변일 것 같아서 큰 기대는 안 들지만 이후에 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스스로 강조해온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법사위 국감 상황 잠시 정리해드리면 조금 전에요. 정회가 돼서 아마 저녁 식사를 하고 속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점심 직전에 오전 11시 한 반쯤에 정회가 됐을 때 자리를 떠났고요. 그리고 마무리가 될 때 와서 끝인사를 하면서 아마 필요한 어떤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 중에 그 끝인사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생중계로 연결해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사위에서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송원석 의원, 내가 발언권 얻었어요.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얻었어요. 조용히. 송석준 의원, 송원석이나 손석준이나 비슷해. 그만 좀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의원님. 선배 의원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송씨는 맞췄네요. 그만하세요. 웃고 지나갑시다. 송석준 의원이 적당히 하세요. 차기에 선배님이시잖아. 송석준 대표의 뒤를 위해서 원내대표 하라고 내가 불러준 거야. 아이고, 할 사람이 체급을 올려주세요.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해요. 성석준 의원 그만 좀 해요. 나이도 있는 사람이 왜 저럴까 진짜. 그만해요.
예, 그만큼 사실 뭐 이렇게 말실수, 이름 호칭 실수에 있어서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그렇지 않고 좀 길게 끌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법사위, 여야 간의 어떤 갈등, 충돌이 굉장히 격해지는 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오는 수요일 15일에 대법원 현장 국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잠깐 인사말만 하고 뭐 돌아갈 것인가? 좀 예측을 좀 해봐 주시죠. 자, 저희가 오늘 그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해서 여야가 바쁘직직했고 저희 패널들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청문회가 아니고 국회 상임위네요. 상임위에서 이 국정감사에서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조희대 대법관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신성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천대엽 행정처장의 이야기도 이겁니다. 상권분립과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법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기관, 권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법원장이 내가 양심과 정의를 가지고 재판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믿어야 됩니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기관의 독재인 겁니다. 헌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고요. 법원 행정처장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상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간섭하는 과정에서도 개별 헌법기관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의 고위 법조인들이 법에 대한, 특히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현장 대법원을 가더라도 똑같이 우리는 개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드리면 안 돼. 그런데 왜 대통령은 특별 뭐 예를 들자면 늘 불러다가 행정부의 관료들은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듭니까? 우리나라 지금 종편에서 매일 대통령을 도마에 올려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없었습니다만 우리는 방송국에서 정치인들을 늘 비판하고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한다면요. 저는 사법부도 정말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현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과 토론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동훈 의원님, 네. 이번 주 수요일 대법원 현장 국감 이렇게 또 첨예한 갈등이 계속 이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보다도 오히려 더 갈등 국면이 더 강하게 표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지금 물론 이제 정회가 되고 있다가 저녁 때 다시 한번 열리겠습니다만은 서로 상대방의 길을 꺾는데 그다지 만족을 못할 겁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말 아주 납작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봐서야 직성이 풀릴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5일 날 더 아마 적극적으로 벼를 겁니다. 조금 아까 자세를 얘기를 했는데요. 자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서영교 의원의 어떤 질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예 뭐 님자를 빼는 거는 다반사고요. 조희대 대법원장라고 호칭을 하죠. 당신 윤석열과 만난 적 있나? 한덕수와 만날 적 있나? 뭐 전 총리, 전 대통령이라고는 아예 호칭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야, 정말 통쾌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야, 한국 정치의, 여의도 정치의 수준이 바로 저 정도밖에 안 됐구나라고 한탄을 할까요? 저는 아마 후자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할 텐데요.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에 관심이 있어서 저러는 모습을 아주 강성 세력에게 어필을 하겠다.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글쎄요. 15일 날 아마 저거보다도 더 강한, 그래서 오늘 만족스럽지 못하는 더 센 모습을 연출을 하려고 아마 이틀 동안 고심을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짧게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감 여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라고 지시2에 그런 문서를 대변인단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타당한 지적을 만약에 방치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타당한 지적이 저 법사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온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 실천이 될지, 대통령의 지시조차 여당 의원들이 무시를 할지, 바로 이 국감을 전 국민이 정말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저렇게 날선 무조건 본인의 자기 정치를 앞세우는 그런 모습은 15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한 달 동안 국감에서는 다시는 보지 않기를 촉구를 합니다. 예, 김기경 의원님. 우선적으로 대법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답변서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는 어떻게 보면 공유를 하고 야당 의원들한테는 그걸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나경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보면 3월 28일 날, 3월 26일 날이 이제 고법에서 결과가 나는데 이틀 뒤에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접수된 직후 전원 합의체 심리가 그때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4월 22일 날 심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3월 28일 전원 합의체 심리가 그때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4월 22일 이때서야 심리가 시작돼서 9일 만에 이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빨리 문제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에 대선에 개입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그랬다면 5월 1일 날 날짜가 딱 정해지는 순간 그걸 반대하셨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는 법대로 하겠죠.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무죄다. 내가 알아보니까 무죄다.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되지 않고 무조건 무죄 확정이 될 거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은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예고한 것은 무죄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00번 양보해서 본인들이 볼 때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례적이라고 한다면 유무죄가 나오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이건 우린 반대한다. 이건 선거 개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수만 페이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무부 장관을 했던 박범계 의원께서는 며칠 안에 수만 페이지 볼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이거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다투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럼 하면 되잖아요. 라는 의문은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을 계속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굳이 말을 안 한 게 아까 박진영 의원이 말한 대로 뭔가 특권을 갖는 것처럼 비춰주는 그런 모습. 자, 국민들에게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깔아준 것인데 그걸 활용하지 않느냐라는 의문도 또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인사를 하러 온 모습 아까 백다 앵커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조기현 의원님 국감 중간에 와서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이 좀 이례적이긴 한데 이것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계산이 깔린 행동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의도된 행동 같은데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지금 국면 자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자체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대선 개입,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인데 일방적으로 대법원장 측을 비호하는 국민의힘, 그것도 장동혁 대표가 저런 모습을 연출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분들은 실제 국민이 궁금해하거나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게 아니라 저렇게 둘이 손을 잡고 국민들을 복장 터지게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이렇게 그냥 1차적으로는 비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법원 행정처장도 그렇고 초등학생도 아는 게 상권 분립이죠. 그런데 대법관들께서 상권 분립을 저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지금 이 사안의 문제를 그렇게 본다는 게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권 분립은 각 그 3부가 독립시켜서 독립된 권한에 대한 절대 권력을 부여한 게 아닙니다. 원래 권력은 남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권으로 분리해놓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 잡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각각의 이 균형의 논리가 작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는 법원에 대해서 인사, 조직, 예산에 대해서 법률로서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의 조직과 운영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를 수 있다고 국회법에 정한 이유도 관련돼서 필요한 질문에 답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법이 이런 사항까지 예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상권 분립을 내세워서 무조건 국회의 질문에 응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논리를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할까? 그런 의구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두 분의 맞잡은 손이 주는 의미는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상당히 좀 공교롭다라고 볼만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을 저도 자세히 다시 보니까 손을 먼저 내민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먼저 내밀었네요. 이것도 국감장에서는 사실 모르겠어요. 피감기관의 장이라서 좀 흔치 않은 행동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오히려 장 대표가 조금 손을 주저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악수를 먼저 하자고 내미는 모습도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또 다른 중요한 장면이 공개된 게 있는데요.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 CCTV, 그 안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과 문건을 돌려보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금 CCTV 내용을 보셨는데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날 밤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지만 그는 여전히 모르쇠 작전을 펼쳤습니다. 저러한 지금 CCTV에 나온 모습들이 현출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고 막 그럴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들과 상세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자니 의문이 더욱 깊어지는데요.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답변하겠다는 걸까요? 예, 지난해 12월 3일 밤 온 국민은 혼란에 빠져있던 그때 이른바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무엇 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 이렇게 법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 국무회의 CCTV 영상인데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쯤부터 오후 11시쯤까지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전 총리의 손에는 문건 2개가 있었고요. 국무위원들과 자리에 앉아서 이걸 살펴보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앞서 군사 기밀로 분류가 된 장면이라서 공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관측도 나왔는데 어쨌든 법정 녹화 중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내려진 걸까요? 그렇죠. 경호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실의 CCTV 내용은 이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입니다만 이미 확인한 내용과 같이 장소적 보안성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비공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봤고 또 공개를 함으로써 얻게 될 공익적 이익,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실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당연히 공개되었어야 될 CCTV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특검법 개정을 통해서 공개 원칙, 재판의 공개 원칙을 민주당이 넣은 거고요. 지금 오늘 아마 이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면 실제 지금까지 그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말렸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고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한 바는 다 알고 있었고 사전에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걸 알고도 국무회의 정족수 충족을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행위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실행 문건을 받고 이상민 장관, 최성욱 장관과 상의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 진실의 일단 혹시나 했던 내용들이 CCTV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내용 또는 이미 확인된 내용까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덮고 넘어가고 대략 언론을 언론에 공개되는 내용, 변호인들이 브리핑하는 내용만 또 알려졌다고 하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재판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공개됨으로써 사실이 명확해진 겁니다. 그 외에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가 최상목 장관 등의 진술이 허위라는 내용들도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재판 공개를 통해서 그 재판의 내용에 있는 CCTV 공개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무위원들이 이 내란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 위헌 위법 행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국민들께서 다 알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영상이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리고 저희 패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은 이전에는 못 봤던 영상입니다. 오늘 법정 녹화 중계를 통해서 증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화가 됐고요. 당초 기밀로 분류가 됐지만 대통령 경호처도 이에 대해서 공개를 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내려서 법원도 이를 인정해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 녹화 중계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된 영상입니다. 김동원 의원님,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문건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있고요.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근데 앞서 예전 저희가 기억을 돌이켜보면 이 시간에도 많이 다뤘지만 한 전 총리는 문건 몰랐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좀 말이 좀 거짓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머니에 있는 문건도 사실 인정을 안 했죠. 나중에 집에 가서 보니까 문건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글쎄 그걸 처음부터 수긍하는 분들이 아마 많지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설득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저게 CCTV 영상의 힘인 것이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나 아무리 증언을 거듭해도 그것을 속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말의 설득력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저 CCTV 영상 하나만으로도 한 전 총리가 그 당시에 위증을 했구나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 또 실제로 저 공개 CCTV가 있고 저게 현출될 수가 있다, 송출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인정을 한 이상 본인도 위증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소가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글쎄요, 이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아마 저게 저렇게 생생하게 공개가 될 일이라고는 그 당시에는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워낙 예. 긴급한 상황이고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CCTV 이 공개가 저렇게 중요한 만큼 지금 현재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바로 양평 면장의 안타까운 죽음, 이것도 조사 과정에 강압이 있었냐 없었느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 과정을 저렇게 명명백백하게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예, 물론 그 경우에는 당사자가 녹화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녹화된 것은 없다고 오늘 특검이 밝히긴 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 그리고 문건 몰랐다, 나중에 가서 알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말에는 오늘 영상을 보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판부가 관례를 깨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관례를 깨고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겁니다. 왜 대법원장은 관례를 깨고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대답을 못합니까? 저는 관례를 깨워야지만이 발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한덕수 총리는 기억을 하지 못한답니다. 역사적인 중요한 상황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분, 그리고 소신도 없는 분이 왜 총리를 하셨어요? 저는 권력욕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말년이 망가지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국무회의라는 구조 자체가 국무총리가 부의장입니다. 그리고 부석권, 대통령 밑에 같이 서명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분은요, 불법 계엄 국무회의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많은 이분이 거짓말을 해봤자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뿐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많은 영상, 오늘 한 긴 분량이, 수십 분 되는 분량이 특검에 의해서 오늘 법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드나들면서 손가락 4개를 차례로 들어 보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직전이던 오후 10시 18분에는 윤 전 대통령이 모여있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뭔가 설명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이 중에는 앞쪽에 있던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담겨 있다고 특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윤 전 대통령이고요. 이제 많은 국민들이 봤던 그 TV 생중계를 위해서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맞은편에 있는 한덕수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은 항상 분주한 모습이 계속 영상에서 포착이 됩니다. 김기웅 의원님, 손가락 4개를 김용현 전 장관이 펼쳐 보였는데 그때 마침 국무위원 정족수 4명이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4개를 펼쳐 보인 게 여기저기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펼쳐 보인 장면이 있었거든요. 안팎에서요. 이건 정족수를 채우려고 하는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우선적으로 상황상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CCTV에서 봤을 때 그날의 어떤 녹취, 음성은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통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땐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또 제 김용현 전 장관이 좀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에 그 계엄 관련해서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논의가 됐는지가 좀 수사의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4명 이게 중요한 이유가 실체적인 그런 의도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으로도 완결성을 갖추려고 당시 총리나 김용현 장관이 노력했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도왔다라는 게 이제 논리적으로 흐름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덕수 총리가 뭐 실체적으로 흠결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막았어야죠. 막지 않고 뒤에 와가지고 오히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들을 보면요, 이 김용현 장관이 철저히 준비해서 정족수를 맞추려고 했다라는 것,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서 하나의 반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족수를 맞추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실체적 흠결을 안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본인이 동조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말은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에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이곳이 지금 대접견실인데요. 여기에 남아서 단둘이만 남아서요. 16분 동안 무언가를 협의하는 모습도 CCTV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문건을 주고받고 어떤 부분을 가리키면서 대화를 하고요. 이상민 전 장관은 은은한 미소를, 지금 이 장면입니다. 은은한 미소를 보이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CCTV에 담긴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이제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근데 생각보다 평온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뭐 진짜 옷깃이라도 잡고 말린 사람이 있었을까 싶었는데 그런 건 당연히 없었고요. 굉장히 평온합니다. 당시 국민들은 국회 앞에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나 헌법재판소와 출석해서 한 진술의 내용을 보면 국무위원들 뭐 절대 다수는 아니더라도 몇 분이 굉장히 다급하게 막았던 것처럼, 반대했던 것처럼 주장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입니다. 예. 특검이 왜 그 법조를 적용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하수행이라든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의 이 범죄 성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런 내용으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아까 4명이라는 국무위원 숫자의 부족은 그 이후에 4명을 채우기 위해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한덕수 총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전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원수를 체크하면서 부르는 과정까지 다 이 CCTV에 녹화가 돼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주었다는 실행 문건, 단전 단수와 관련된 문제, 최상목 장관에게 주었다는 이 국회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국회 예산 차단, 이게 내란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상의하는 장면이 있고, 더군다나 회의 장면은 급박하지 않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이 서로 협조하고 각자의 역할을 하고 이후에 실행하기 위해서 각자 나가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죄,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성립을 위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게 오늘 확인됐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오늘 이 장면이 공개되기 전까지 12월 3일 밤에 국무회의가 어떨지 상상을 많은 국민들이 하셨을 텐데 뭔가 발을 동동 구르고 국무위원들이 어쩔 줄 몰라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 그냥 을에 뭔가 행정 처리를 하듯이 그냥 평온하게 하는 게 오히려 배신감이 느껴진다라는 국민들의 반응도 온라인에 많았거든요. 그 모습을 오늘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CCTV를 보고 난 뒤에 법정에 있던 재판장이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재산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국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또는 내란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가 재판을 받았는데 오늘 또 같은 시각이에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 1인자와 2인자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비슷한 혐의로 내란 재판을 받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참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역시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거부라는 표현보다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생각해달라고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국민들 눈높이가 있습니다. 저 재판 불출석을 정말 방어권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한 것이다라고 보는 국민들 뭐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재판을 거부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뭔가 자꾸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왜 저러지라는 국민들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듯이 본인이 실제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를 정말로 하고 싶다면은 재판에 출석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게 국민들에게 마지막 도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아니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서 법리 다툼을 해야죠. 본인도 나름대로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모든 국민들을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고 한 거에 대한 최소한도 도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리 다툼을 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판사 앞에서 소구를 하는 그런 것들이 더 내란 재판이라든가 후일에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그것을 방어권 행사라는 이유로 이렇게 재판 불출석 이것은 현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공개된 국무회의 영상 속에 등장했던 인물 중 한 명이죠.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일 구속영장 심사가 있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짧게 여쭐게요. 어떤 판단이 내리실까요?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실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요. 대표적으로 이 교정시설을 돌아본다거나 이 교정시설에 대해 점검 지시를 하고 출입국 금지 직원 파견을 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 내용에 대해서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삭제됐던 메시지가 복원이 됐는데 거기에 이 교정시설에 3,500명 규모의 뭐 수용 가능성 이런 부분이 검토됐다고 합니다. 이건 통상적인 뭐 지시 이렇게 주장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 메시지가 삭제되거나 관련된 진술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분명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영장 발부 또는 영장 심사 소식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맞수 토론으로 또 찾아뵙겠고요. 네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여야 조희대 이석 두고 충돌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됐던 법사위 이 국감이 다시 시작된 것 같고요. 우선 큰 틀에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바로 이석하지 않고 1시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의원들의 질문을 듣긴 들었습니다. 물론 아무 대답을 하진 않았지만요. 오늘 법사위 국감 오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글쎄요, 뭐 하여간 너무 소란스러워서 예.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행대로 본인은 이제 인사말 그 모두 발언 정도라고 퇴장하려고 했는데 법사위원장이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계속 지키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답변을 아무것도 하진 않았어요. 또 그리고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위치를 증인이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참고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한된 그 답변 과정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아마 제대로 된 국정감사 질의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들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아마 주로 그 민주당이나 또는 조국혁신당 의원 통해서 제기된 의원들 그 문제점을 보면 4인 회동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별도의 회동이 있었느냐. 그리고 지난 대선을 앞두고 3심 과정,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것을 36일 만에 그렇게 신속하게 한 이유가 어떤 것이냐. 그런 절차에 대한 문제들이 주로 질의가 이루어졌는데 예. 관련 법들, 헌법이나 또는 법원조직법 등등을 이유로 관련된 내용에 대한 그 증언을 해서 안 된다라는 기존의 법, 사법부의 독립성 등을 원칙 그 이유로 해서 모두 발언에 이미 밝힌 대로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체적으로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면서 그 도리어 국민들은
저는 사실은 좀 더 정중하게 여당 의원들이 질의하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답변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러나 초반에 첫 질문에서부터 희화화된 어떤 사진이 제시되면서 도리어 이 본연의 취지, 대법원장을 불러다 놓고 제대로 된 질문해야 될 취지가 좀 더 빛이 바랜 것 같아서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예. 김종영 의원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주목할 게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애들이 볼까 봐 겁나더라고요. 저게 대한민국 법사의 현실이다. 저게 대법원장을 불러놓고 하는 질문의 수준이다.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 알려질까 봐 부끄럽고 참담하더라고요. 아니 하지 않은 걸 어떻게 증명을 하죠? 네가 무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인회동 했느냐? 이미 대법원장이 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내시면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계속 증거를 제시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아무런 증거를 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장을 불러다 놓고 그 허위 사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네가 무죄임을 증명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정상적입니까? 그게 정상적인 국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 대해서 왜 빨리 파기환송을 했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아니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주당에서 언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죄로 이제 확정을 해주려고 대법원이 그러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였잖아요. 아니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결론이 파기환송으로 유죄판서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니까 그때부터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죠.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고 그 재판 결과가 뭐든 간에 우리한테 유리하면 그거는 위대한 법관의 선택인 거고 우리한테 불리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결정을 내린 거라고 하는 것이니까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다만 이왕 나왔으니까 질문이 왔을 때 물론 서면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애초에 입장을 한번 내긴 했지만 그 서면의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서라도 뭔가 발언을 했으면 더 이상 좀 오늘 논란이 커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국민적 기대도 있었거든요. 아마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입장에서는 기존의 관행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답변에 대한 질의는 어쩔 수 없이 듣되 답변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을 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권력기관 또는 헌법기관의 수장들이나 또는 주요 인사들이라도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궁금해한 것 또는 국민들의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야 될 의무가 생겼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측면에서 저는 대법원장이 본인이 사인회동이 없었으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분명하게 좀 끊을 건 끊고 또 결과에 대가 아니라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36일 만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짧게라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오늘 마무리 발언 때 본인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면 얘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사인회동 부분은 한 번쯤은 언급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마무리 발언 때 필요한 발언을 할 수도 있다고 지금 본인도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쯤에 아니면 이 시각 곧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귀결이 되든 간에 오늘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불러놓고 보여준 태도 이것은 매우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최혁진 의원인가요? 거기서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얼굴에다가 붙여놓고서 조희대 아닙니까? 히데니까 히데요시다 이거죠. 아니 도대체 대법원장이 일본의 우리나라를 침략한 조선을 침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저분이 무슨 친일파입니까? 대법원장이 일본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름이 비슷하다라는 이름이 히데라는 이름이 일본말하고도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 붙여서 대법원장의 얼굴을 그렇게 모멸적으로 희화화시키는 것 이게 대한민국 법사위에서 있어야 될 일입니까? 저는 도저히 그런 분이야말로 국회 윤리는 뭐합니까? 온 국민에게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아니 예를 들면서 일본의 대법원장에다가 대한민국의 어떤 조선시대 누구 얼굴을 붙여서 그렇게 희화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마치 당연하거나 있을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오늘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전 첫 발언이었는데 그 합성 사진을 들고 나와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질의 강행을 놓고 그 논리라면 대통령도 국감에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안 하고 일단 추미애 위원장도 참고인으로 일단은 이렇게 상정을 해서 질문이라도 들어라라는 취지로 계속 앉혀놓은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렇다면 대통령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뭐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의결하면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 대통령은 지금 그 부를 수 있는 아무런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절차를 갖다가 빗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기관의 장들 지금 헌법재판소장이랑 그다음에 그 대법원장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행안위를 했을 경우에 헌법재판소를 하거든요. 예. 헌법재판소의 선거관리위원장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원장이요. 그렇죠. 중앙선관위원. 중앙선관위원장이 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관행대로 인사만 하고 실제 질문은 상임이사하고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합니다. 예. 법원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 나오는 상임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좀 잘못된 비유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대통령의 어떤 비리가 발생을 했고 그것이 중대하다고 하면 국회가 대통령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증인 채택하면 대통령도 나와야겠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도 대상이다. 원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부를 수 있는 방식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빗댑니까? 예. 나경원 의원의 주장도 그게 안 되는 얘기죠.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불러다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뭐 총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논리적으로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자, 지난번에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회담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냐? 더 이상 합의문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협상이 잘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랬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과 협상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협상문을 쓰자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고 그러나 온 국민 앞에서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국회가 자 대통령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거 와서 국회 와서 여기서 국민들 앞에서 해명하세요. 그 다 본인이 참석했었는데 대변인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와서 해명하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은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끌어올 수 있다. 우리가 수의 다수가 되면 국회에서 누구든지 그게 뭐 대법원장이 됐든 뭐 선관위원장이 됐든 헌법재판 뭐 누가 됐든 간에 다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과거에 그런 비슷한 시기가 있었죠. 그 중국에서 문화혁명 시절에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총장 끌어내다 목에다가 밧줄 걸고 그다음에 인민재판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마치 무슨 지금 하는 거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홍위병들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제도적 개선이나 보완을 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권력기관이나 헌법기관의 장이라 하더라도 성역화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 권위주의적 틀을 벗어나라는 게 국민적 요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다음에 선관위원장도 질의할 수 있고요. 저는 대통령도 훨씬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꼭 뭐 어떤 방식은 아니더라도 만약 이게 필요하다면 기존의 관행대로 그 모두 발언만 하고 퇴장하는 것을 아예 제도적으로 국회가 보완하면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꼭 조희대를 그 대법원장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제도의 틀을 바꿔서 앞으로 그러면 누가 대법원장이 되더라도 국회에 나와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여야가 그 합의해서 틀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성역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도 헌법 위에 있으면 안 되고 그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한 정치적인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삼권 분립을 훼손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죠. 대통령실에서 밝히기를 김현지 부속실장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국감 출석 여부는 국회 결정에 따를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현지
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여부 국회 결정에 따를 것이다라고 밝혔다는 내용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감이 민생 국감이 돼야 되고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감이 돼야 되는데 역시나 지금 나온 것처럼 김현지 부속실장 이야기,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로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을 해본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거는요. 지금 언론의 관심 주목도가 높은 게 저희 운영위 또 법사위 이런 데가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 뭐 보건복지위라든지 또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민생 현안들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정책 국감을 합니다. 정책 국감을 하는 그 의원들의 질의는 여야 의원들이 다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데 이 보도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정쟁을 하거나 싸움이 이루어지는 전투, 소위 얘기해서 전투 현장이 된 국감만 지금 부각돼서 그런 거지.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의 의원들은 제가 보기엔 민생 국감 쪽에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또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지방선거랑도 좀 연결을 지어볼게요. 지방선거 전초전이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내가 여기서 좀 드러나야 된다라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오히려 더 과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예를 들면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 그 말도 안 되는 포스터를 들고 나온 그 의원은 제가 알기에는 뭐 다른 당에 있다가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뭐 민주당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최근에 이제 법사위로 간 다음에 굉장히 과도한 발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분의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한테 잘 보여서 저 전투력 있네 뭐 이런 것들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 나가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일반 그 시민들이나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소구력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눈살 찌푸리고 언론도 비판적인 톤이 많잖아요. 그러나 일단 자기 당의 어떤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내가 그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무조건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를 떼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국감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늘 선거가 있으면 그다음에 예를 들면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가 그다음에 있으면 국감 때는 당연히 정치적 그 다음 선거와 관련된 국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행안위 같은 데서도 중요하게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국감이 진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행안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경기도지사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이 나오거든요. 그 국감 현장에. 그리고 국토위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서울시장이 출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자연스럽게 현직 그 시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국감을 하고 지방 국감 같은 경우 가면 또 각종 자치단체장이 오는데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는 뭐 그 속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역시 이 국감,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정에 대한 국감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가오는 그 미래에 대한 우리들 어젠다가 있어요. 그 한미 통상협상 이슈도 있고 민생 문제 있고 환율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가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여당은 두 가지죠. 한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폭로하고 밝혀내는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도 해야 되지만 국민들을 좀 더 불안해하는 요소들 그다음에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응책을 준비하는 주문도 해야 되는 게 여당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감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임해달라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이건 의례적인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또 뭐 김현지 부속실장을 또 생각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냥 저 말 자체는 능동적으로 임해달라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움츠리지 말고 그다음에 뭐 할 얘기 있으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칫하면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지적하든 간에 맞서 싸워라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어서 글쎄 저게 좀 적절할까라는 생각인데 말씀 자체야 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현지 씨 관련해서도 뭐 대통령실에서는 김현지, 봉욱 이런 분들 뭐 국회가 협의하면 내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뭐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렇게 대법원장까지 불러다가 저렇게 온갖 망신을 주면서 국민들 앞에 저렇게 선을 보이셨으니 그렇다면 뭐 속된 말로 김현지가 뭐라고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여당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만약에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짜 뭐구나. 그 사람은 뭔가 보다.
이런 소문이 얼마나 많이 떠들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나와서 국민들 앞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국감에서요. 뭐 대통령께서 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를 주문한 것이기 때문에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되니까요. 다만 꼭 필요한 게 제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가장 못마땅한 제가 비판을 해야 될 부분은 자료 제출에 너무 소극적이에요. 이게 뭐 여야가 바뀌면은 늘 그러는데 여당일 때는 자료 안 낸 거에 대해서 불가피한 거다라고 방어하고 야당이 되면 자료 안 내놨다고 이제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자료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게 국감의 시작이고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인 출석과 관련돼서는 가급적 증인은 폭넓게 채택을 해서 해야 된다. 물론 불가피하게 너무 정쟁으로 가는 건 막아야겠죠. 저는 예컨대 김현지 비서관 이제 지금 부속실장인데요.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정도 합의는 될 것 같아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청 상임위에 나가는 건 반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운영위에는 부르되 다만 그 사람들의 직무와 관련된 거에 대한 질의로 한정하자. 예컨대 지금 대통령실의 운영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인사,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살림살이에 관련된 것으로 하고 그것은 내가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증인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운영을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뭐 과거 옛날 뭐 성남시에 있었던 일이나 이런 걸 갖고 질의하는 것은 운영위원장이 김병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그냥 위원장의 재량하에서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지금 이제 정치권 이슈만큼이나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이미 정치권으로도 이 이슈가 넘어왔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백다 앵커 브리핑 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폭행과 공포로 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같더라고. 몸은 구출되어 있지만 마음도 아직도 갇혀져 있고 정신적인 충격은 엄청나죠.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노린 강력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질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이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300명, 400명, 500명이 납치해서 감금되고 거기서 연락 두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확인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군 1억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은 TF를 구성해서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또다시 처참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뒤늦은 대응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이 캄보디아 대응 TF를 열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지난 11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총력 대응을 지시한 지 이틀 만입니다.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몇백 명이나 우리 청년들이 가서 당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냐? 어떻게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저 사건의 확대나 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행 규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행 허가 또는 금지 국가는 너무 과한다면 최소한 여행 허가 정도로 해서 아무나 갈 수 없도록 확실하게 예를 들면 공무 뭐 어떤 소속 기관에 의해서 공무로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여행객이 갈 수 없도록 제한을 해서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미 저 사건이 이번에 문제가 됐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의 소재로도 활용이 된 적이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외교부, 그다음에 경찰청의 외사과가 있거든요. 경찰과 외교부가 저는 굉장히 안이한 대응을 해온 거 아니냐, 무사한 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로 봐서는 캄보디아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여러 증언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 경찰들도 범죄 집단하고 약간의 카르텔이 있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해당 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근원, 뿌리 카르텔이 뽑히기 전까지는 저는 일단 여행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로 지금 나온 보도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경북 상주 출신 30대, 광주 출신 20대 피해가 계속 신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저는 기겁할 노릇이잖아요. 아니 2024년에 캄보디아의 한국인 납치 감금 신고가 220건. 그다음에 2025년 1월에서 8월 상반기인데 330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그렇게 수백 명이 납치되고 감금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언론의 책임도 있어요.
언론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맨날 그 국내에서 서로 싸움박질하는 거, 법사위에서 의미 없이 싸움박질하는 것들을 맨날 보도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밖에 해외에 나가서 저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언론도 거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 의원님 말씀대로 경찰 그리고 외교부, 행안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빨리 보고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캄보디아 대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캄보디아 대사가 없어요. 저런 우리 국민이 2년 사이에 500 몇십 명이 지금 납치되고 감금되고 있는데 캄보디아 대사가 없다는 건 이거 사실 뭐 전 정권 지금 현재 정부에 있는 분은 전 정권 탓하려고 하고 전 정권은 이제 현재 정부 탓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의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진창이냐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요. 이게 지금 이 여행 허가제로 바꿔야 됩니다. 이 지역은. 그러니까 사실은 2024년도 이 정도 사건으로 실종자 발생했으면 빨리 보고가 돼서 대응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무사 안일하게 해서 또 금년도 상반기까지 아까 김정일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실종자 규모가 발생했다는 거는 이거 명백하게 그 행정당국, 그러니까 저 정부 측에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봐요. 이거 뭐 여야 어떤 뭐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이 누구 어느 정부의 탓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예, 물론 뭐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그러니까 윤 정부 때 이런 문제가 확 불거졌고 언론에서 뭐 다큐도 보도하고 뭐 탐사 보도도 이루어졌는데 관심이 많이 기울어지지 않았다. 또 ODA 공적개발 원조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또 캄보디아 뭐 통일교 이런 커넥션이 여기도 뭐 작용한 거 아니냐 등등의 여러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두 패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뭐 전 정부, 현 정부를 떠나서 빨리 싸울 것이 아니라 좀 조치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행 규제부터 해서 그 허가제 정도로 해서 일반인들이 함부로 캄보디아를 못 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원인이 해소되고 나서 다시 여행 그 규제를 푼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사람들이 가서 저런 피해를 당하는 거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박찬대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그 텔레그램 대화방 저희가 화면 준비했는데 잠깐 다시 좀 보여주시죠. 보시면 이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지금 현지에 감금됐던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영사관에 협조 요청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만 뭔가 구조나 어떤 경찰력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깨려면 그래서 우리 코리안 데스크라고 해서 우리 경찰이 직접 더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코리안 데스크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아마 우리 경찰을 현재 보낸다고 해도 미국이나 이런 데에도 대체로 뭐 대사관하고 총영사관급의 한두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런 사건은 제가 보기엔 현지 경찰과 범죄 조직 간의 카르텔을 끌어내는 방식 아니면 안 되는데요. 그거는 도리어 외교부나 우리 경찰 쪽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국민의 피해가 됐을 때 그 현지 정부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항의하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대사를 초치해서라도 문제 제기를 하면 저런 고리들이 끊어지는데 되게 형식적으로 개인의 피해, 개인의 잘못, 개인이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고 하고 당국에서는 그러니까 관련 당국, 대사관이나 외교부, 경찰 이런 쪽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됐고 규모가 커진 거라고 봅니다. 예. 박찬대 의원실의 의견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납치 신고가 급증했다. ODA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국민 생명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2024년, 2025년에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 경찰 주재관 추가 배치를 요청했는데 윤 정부 당시에 행안부가 승인하지 않았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그러면요 본인이 공개한 문자 텔레그램에 예. 이게 언제 발생한 겁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 정부 때 있었던 일 아닙니까? 구조 요청하고 막 그러는데 본인이 신고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국민이 죽어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틈만 나면 상대방 공격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게 올바른 태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경찰청 총장 대행하시는 분도 거기다가 데스크를 만들어 갖고 대응하겠다. 여태까지 그럼 보고 들어왔을 때 뭐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보고 안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 이 정부 바뀐 지 몇 달 됐는데 3달 넘었는데 그동안에는 여기 330건이나 1월부터 8월까지 있었는데 그 보고받으면서 그 이전 거 220건이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펄펄 끓어야지 그때 대책이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정략화하고 그리고 정쟁화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수단으로 쓰려는 것들은 잘못된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가요 단순하게 그 캄보디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래 중국 쪽에서 이루어지다 범죄가 중국 쪽의 그 규제가 강화되고 하면서 지금 동남아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럼 동남아 다른 지역으로 언제든 이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근원적인 카르텔을 끊어내야지 캄보디아만 해결한다? 캄보디아가 막히면요. 저 범죄 카르텔 집단은 또 다른 제3의 국가를 찾아냅니다. 자기들과 결탁할 수 있는 그 경찰,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현지 경찰하고 결탁해서 범죄를 보호할, 온상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또다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제2, 제3의 피해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풍선 효과까지 막으려면 보다 치밀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외통위 국감에서도 아까 김종혁 의원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주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 지적도 나왔고요. 또 조혜원 장관이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 후임자가 없이 퇴임시킨 것에 대해서 일일이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법사위 이렇게 시끌시끌한 싸움만 보도해드린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국정감사에서 따끔한 지적이 있고 또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계속 시급해서 좀 저희도 좀 팔로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토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놓친 수염? 질레트랩스라면 걱정 없지? 질레트 최상의 밀착 면도를 각질 속 숨은 수염까지 제거해 확실하게 밀착 면도. 하루 종일 깔끔하게.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엄마가 변했다. 뭔가 더 밝아지고 더 생기가 넘친다. 혹시 아빠도 변했네? 당신 삶의 변화를 위하여 We Move 바디 프렌드 퀀텀 뷰티 캡슐. 나도 더 예뻐져야지. 형 진짜 편해 보여요. 그치? 카리토 포텐 좋더라. 확실히 다르죠? 밤에도 안 깨고 아침이 완전 달라. 생약 성분이 함유된 배뇨장애 증상 개선제. 안 깨고 덜 가고 시원하게 카리토 포텐. 관리하길 잘했죠? 마음까지 시원해요. 지난해 12월 3일 밤에 대통령실 국무회의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모습.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무어라 말을 하고 무채색 정장 차려입은 국무위원들은 고개 숙인 채 별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 옷깃이라도 붙잡고 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싶었지만 그런 기대는 역시나 빗나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이 장면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밤 11시 무렵 총리와 행안부 장관 단 둘이 따로 남아 서류를 보며 16분가량 무언가를 논의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고 시민들이 군인들을 막겠다고 모이던 그 시각, 국회 앞과 비교하면 이 회의실 모습은 너무나 평온해서 비현실적이라 느껴질 정도입니다. 온 국민이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는데 총리와 행안부 장관은 뭘 그리 긴밀하게 논의했는가? 그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인사들 정말 고맙죠. 잇몸이 들뜨지도 않고. 좋죠, 인사들. 잇몸 속부터 타네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먹을 때 걱정이 없죠. 인사돌 스위스 푸모커가 획득. 써보면 알죠. 딸, 목. 여보, 허리. 매일 듣는 말인데 마음처럼 잘 안 되죠? 이제 세라젬이 나설 차례. 우리 가족 척추관리 의료기기. 세라젬으로 집에서 쉽게. 세라젬. 미남은 듬직한 뒤태, 날렵한 오태, 완벽한 모태 미남. 하이모로 태어난다. 미남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건 아무나 못해. 하이모. 기미, 속 태우기 전에 바르는 치료제 도미나 크림 하세요. 간편하게 피부 속부터 싹. 자기 전 바르기만 해도 환하게 치료되니까. 국내 판매 1위 도미나 크림.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보내달라.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숨진 박모 씨가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육성입니다. 그 녹취 속에는 박 씨뿐 아니라 박 씨를 감금하고
고문한 자들의 목소리도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JTBC 단독 보도 잠시 후에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